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계속해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1368원으로 가장 환율이 높았던 3월 말 1474원 이후로 무려 7%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원달러 환율 신경 안 쓰실 수가 없죠.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는 앞으로의 환율 흐름은 미국 주식 투자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오피셜 클럽에서 가장 먼저 공유 들었던 내용이긴 하지만요.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꼭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 런칭 기념 혜택이 5월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5월 클럽 가입자 한정 혜택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오늘은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00원대가 뉴 노멀이다 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며칠째 1,300원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하고 미국이 5월 5일에 밀라노에서 외환시장 운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나오면서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한 건데요. 왜냐하면 외환시장에 논의를 한다는 건 당연히 환율 이야기도 나왔을 텐데 그럼 미국이 환율을 높이라는 요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원화 절상 얘기는 안 했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또 제가 볼 때도 정황상 미국이 직접 환율을 이야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한미 간의 합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환율이 끌어내려질 수도 있거든요. 여전히 원화 절상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추측은 존재하는 거죠. 그것 말고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되면 원화와 위안화는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위안화를 절상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원화 절상이 같이 따라갈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원화 절상에 대한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는 환율이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까지는 달러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높아져서 미국인들은 잘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라 빚이 너무 많아졌죠. 지금 미국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미국을 공업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뭘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면 지금보다 환율이 더 낮아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미국도 낮아진 가격으로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요구하는 게 너네들 그동안 공업 많이 해서 돈 잘 벌었잖아. 언제까지 그 돈 저축만 해둘래? 이제 너네도 위안화를 절상해서 국민들이 좀 풍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응 아니야. 우리는 수출 더 할 거고 돈 더 벌 거야 라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럼 너네한테 수입되는 거 우리 관세 매길 거야 라고 하니까 협상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고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 아니면 환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도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소비를 할 때는 원화를 사용하지만 그와 동시에 미국에 투자할 때는 달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 절상이 된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다가오죠.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제2의 플라자 합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1985년에 미국과 일본의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달러당 240엔이었던 엔화가 2년 만에 120엔으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달러에 240엔이었던 게 120엔으로 됐다는 건 그만큼 엔화 가치가 절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번에 한미 간에 환율 합의를 하게 되면 우리도 환율이 급락을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 게 다 손해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플라자 합의 당시에만 해도 엔화 가치가 2배로 오르니까 일본 사람 자체는 구매력이 올라가서 좋았어요. 그런데 그 엔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서 미국 자산에 투자한 사람은 엔화 기준으로는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플라자 합의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굉장히 극단적인 시나리오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85년 같은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건 미국도 알고 한국도 알아요. 지금 외환시장이 1985년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는 누구나 외환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체감을 잘 못하겠지만요. 1985년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때 외환시장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리그였어요. 하루의 거래량도 2, 3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웬만한 나라들은 고정 환율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사실상 정부 고시 환율제였고요. 그때는 모든 나라들이 이 환율을 적절히 운용하는 게 정부의 경제 능력이라고 평가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시장 원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때는 정부가 합의만 해도 환율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거래되는 외환의 양이 7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큰 시장에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한다고 해도 이건 바다에 그냥 돌 던지는 수준인 거죠. 외환시장 규모가 당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도 많아지고 그럼 이제 환율을 움직이는 주체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환율이 저평가받고 있다. 이거는 그냥 시장 평가가 그런 겁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정부 간의 합의로 다시 원화를 고평가로 돌린다? 이거는 어지간해선 불가능한 거죠. 물론 정책적으로 어떤 흐름을 유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작용은 반드시 반작용을 동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당장 환율이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수출이 줄어들고 외환이 귀해지면서 다시 환율은 올라가는 반작용을 겪습니다. 정책적인 조치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보라는 게 결국 환율이나 주가나 금리나 모든 건 결국 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환율을 볼 때 한국이 다시 원화가 강세를 띨 수 있겠느냐? 이거는 시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띨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돈이라는 걸 보자고요. 돈은 원래 근본 가치가 없는 종이 쪼가리예요. 단지 그걸 발행하는 정부의 신용을 믿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에서 볼 때 한국 정부가 만든 돈의 가치, 이거는 그 나라 정부의 신용을 볼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이때 원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점점 하락했고요. 이게 다시 회복하기도 요원해 보여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볼 때 특히 한국처럼 경제 성장률이 크게 꺾여가는 나라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나라라면 금리라도 높게 줘서 그래도 이자는 잘 줘 라는 유인을 줘야 되는데 이런 고금리 전략도 자국의 성장 동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잘 돌아가야 가능하거든요. 감당하지 못할 고금리는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리의 특이점이 나타난 게 2022년부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걸 한국이 점점 따라가다가 마침내 포기하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주고 있어요. 그럼 이걸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냐고요. 한국은 미국보다 신용도도 낮은데 금리도 적게 주네? 그런데 이런데 왜 투자하지? 라면서 자금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 불량이 와도 코스피는 여기서 외면받는 겁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신용이 낮은 게 저축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신용이 높은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더 낮게 준다고 하면 거기에 예금을 할까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경제 성장이 안 되니까 금리를 높일 수가 없고 오히려 미국이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하면서 지금 같은 고금리에도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더 낮은 금리를 주는 한국은 외국인이 투자 자본을 철수시킬 거고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어쩔 수 없이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원화 가치 하락이죠. 원화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는 한국인이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구매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미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달러 기준으로 자산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게 수출이고요.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원화 가치가 낮은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외화가 다시 국내에 재투자돼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질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한국에 인적 자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나오는 문제가 결국은 출산율이에요.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요. 고령화가 뭐가 문제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건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말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64세가 아니라 50대 후반만 돼도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미 2010년대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던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죠. 자료를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는 게 보이죠. GDP가 꺾이는 거고요. 은퇴자가 많으면 소비를 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생산도 줄고 소비도 줄고 경기 순환도 늘어지고 언제 경기 침체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아슬아슬하게 굴러가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런 나라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금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행히 주변국들, 일본도 최근까지 제로금리를 펴면서 숨을 쉴 수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미국이 제로금리를 하면서 한국이 이 문제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저금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 경제 성장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그냥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환율 절하당하고 GDP도 하락하는 겁니다. 원래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1.5%나 더 높아요. 그럼 당연히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딱 하나 좋아지는 건 수출 경쟁력이죠. 그나마 그걸로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더 빠르게 줄어들 거고요. 그럼 언제까지 한국이 제조업 수출로 버틸 수 있을까? 한국이 여기서 뭔가 기적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면 원화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면서 한국이 가난해질 거예요. 지금 달러가 하락한다는 외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화는 달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2006년에 102.2에 비해서 달러가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올랐죠. 달러 하락보다 원화 절하가 더 빠른 거고요. 지금이야 1,400원이면 수출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1,500원이 돼야 수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600원, 1,700원 이렇게 노말 환율이 계속 올라가야 수출이 가능해질 거예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될수록 한국인이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구매력이 떨어지겠죠.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에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3, 40만 원 정도 벌고 사는데요. 그럼 그 나라는 왜 그렇게 적게 받느냐?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산성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나라 사람들이 쓴 돈이 그 정도 가치밖에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원화가 절상이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산 주식이 달러 기준으로는 올랐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하락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건 투자에서 크게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요. 돈의 가치는 구매력에 있습니다. 원화가 아무리 절상돼도 전 세계의 재화의 가격은 달러가 매기는 거예요. 달러 기준으로 자산이 오르면 그걸로 내 구매력이 오르는 겁니다. 내가 20달러짜리 주식을 샀는데 그게 21달러로 올랐다? 그럼 5%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1,400원에서 1,300원으로 내리면 원화로 계산해보면 28,000원 주고 산 주식이 27,300원이 된 거니까 이건 손해 같아요. 하지만 원화 기준 27,300원의 구매력은 과거 환율이 절상되기 전에 28,000원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인공지능 챗GPT가 한 달에 20달러입니다. 그럼 환율이 1,400원일 때는 28,000원을 주고 샀지만 1,300원이면 26,000원 주고 살 수 있죠. 20달러 주식을 챗GPT의 한 달 이용료라고 생각해보면 700원이 남는 거예요. 이건 외국 서비스니까 그런 거지. 한국에서 물건을 살 때는 다르지 않느냐?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100% 자급자족하는 물건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물건을 수입하고 있고 설사 국산이라고 해도 부품이나 원료 이런 건 대부분 수입이에요.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그 물건의 가격이 내리거나 인상이 억제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내다보고 미국 투자로 옮겨간 것처럼 우리도 자산의 판단 기준을 달러 기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외환시장에서 변방에 불과한 원화에 우리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 닫고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나라라면 원화 가치가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고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달러 기준으로 소비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달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원화 대비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참고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1,400원이 넘는 환율이 오버슈팅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1,200원이 노멀이던 게 1,400원으로 오른 건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분명 이유가 있어서 오른 거고요. 이걸 정부가 개입을 해서 다른 외부 요인으로 1,400원까지 끌어내린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죠. 원화 약세를 부른 근본적인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결될 것 같지도 않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2100년까지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런 장기 추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극단적으로 정부가 악을 써가면서 환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 범위가 시장이 허용하는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외환시장에 더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자본들이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외환은 민영화가 되어 있고 오직 중국 정도만이 이걸 거부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한미 간의 합의로 다시 외환을 통제하는 중국 같은 나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이런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 금리를 낮추려고 한번 시도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60%가 미국 국채입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는 평소에 국채 금리를 낮추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국채보다 더 큰 규모의 외환 거래를 정부가 짬짬이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다가는 달러의 경쟁자인 유로화, 위안화의 거센 도전에 밀려날 겁니다. 결국 큰 흐름은 원화의 약세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환율, 그 중에서도 최근 원화 강세의 배경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1,47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진 이유는 한미 외환 협의, 미중 무역 갈등 속 환율 압박까지 복잡한 흐름이 얽혀 있죠. 이런 흐름은 미국 주식과 ETF 투자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ETF를 언제 담아야 될지 매일 미장 시작 전에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곳이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입니다. ETF 투자에 무슨 전략이 필요하냐라고 말씀 주시는 구독자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혼자 투자하시기에 충분한 실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가 산 주식이 왜 떨어지고 또 언제 오를지, 언제 얼마나 어디에 무엇을 투자해야 할지 혼자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신 분은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에서 매일 투자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 5월 구독자 한정 혜택은 이번 달을 끝으로 마감됩니다. 미국 주식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VOD와 실물 ETF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런칭 기념 혜택은 5월을 끝으로 마감됩니다. 아래 고정 댓글 꼭 확인하시고 지금 저와 함께 수익을 함께 내보시죠. 감사합니다.